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고함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가 긴급히 마련한 특별 대담, 시대가 묻고 전환길이 답하다. 아투TV 특별 초대석 손님은 노량진 일타 강사 전환길 선생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강의실에 있어야 할 분이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고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새 뭐 활동이 대단하신데 목 상태 좀 어떠세요 지금? 예, 안 그래도 그 지난주 부산 가서 네. 집에서 애국가 부를 때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그러셨습니까? 울면서 불렀더니만 예. 아직 조금 덜 회복됐습니다. 내일 예. 동대구 갈 때는 오늘 요거만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노량진 하원가에서 이제 뭐 일타 강사였다가 예. 이제 사실상 뭐 지금 국민적 스타로 부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개인적 힘, 그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는 저의 힘이라기보다는 네. 기존의 어떤 언론이나 또는 그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2030 세대에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알리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에 제가 하나의 과학적인 과학 시간에 나오는 촉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그 뒤로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냐가 전환기랑 관련이 있죠. 뭐냐 하면은 비상계엄 때는 어쭈 미친이 아니냐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청년들이 알았잖아요. 기존에는 좀 그 기존 언론들이 뭐 이렇게 감추거나 왜곡 보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뉴 미디어라 볼 수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 2030이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말을 이제 모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딱 전환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2030 세대이자 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비상기업 이후에 탄핵정국이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언론, 선관위, 헌법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실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길이가 진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믿고 저희 뭐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일타 강사의 그 가장 핵심이 보면은 핵심 요약을 잘 짚어주는 거잖아요. 쉽게.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점수도 잘 올라가게 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좀 산만한 그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그거를 핵심을 잘 짚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게 먹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 강의 내용 중에 보면은 우연히 운명이 된다. 그러면서 또 굳이 뭐 오지랖 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일타 강사에서 완전히 그 정치 운동가로 이렇게 변신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역대 어느 정치인 못지않게 그 시원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청량함을 주시는데, 쉬운 말로 참 그 가슴에 울림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원래부터 이번 비상계엄과 이거 터지기 전에도 제 채널에 보면은 수험생들한테 공무원 수험 때도 그랬고 수능 강의할 때도 인생 선서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공부 내용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사는지, 제가 겪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쓴소리죠. 많이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이라고 봐요. 다만 주제가 이제 정치 주제로 옮겨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오직 한 길로 간다. 이게 그 미친 자는 성공한다. 이게 제가 또 인생 좌우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26년간 수능 공무원 강의만 하다가 역사 네. 가르쳤지 않습니까? 예, 예. 역사 가르칠 때는 현대사에 되게 민감한 게 많이 나옵니다. 좌파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우파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공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역사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늘 가르쳐 왔는데 지금은 이 바뀌게 된 게 제 좌우명과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지랖 넓은 짓 하면 안 된다 이런데 제가 갑자기 지금 이제 역사 강의하다가 이쪽 목소리 낸 것은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랬을까 이래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역사 공부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전쟁이 나거나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200년간 섬겨왔던 명나라가 약화되고 여진족 후금이 생기고 청이 생기면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거든요. 그리고 구한말에 가면은 중국 중심의 이런 헤게모니가 이제 서양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인 일본이 메이유신을 통해서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헤게모니가 깨지면서 이제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하는 또 이제 이런 힘든 결을 겪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 이후에는 갑자기 미국하고 소련 중립이 되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한반도가 6.25 전쟁을 또 겪게 돼요. 그 뒤로 70여 년간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이 너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약간 해결 깨져요. 그러면서 전쟁 억질이 약해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 한반도도 저는 이미 한 5, 6개월 전부터 이거 비상이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속에 그런 차에 마침 비상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런 차에 지금 정치 경제만 혼란이고요. 극단적인 좀 대한민국이 혼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속에서 저는 야 이거는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우리나라가 지하자원 안 나고 석유 한 방 안 나는데 그래도 6.25 전쟁과 30년 식민지배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 지금 190여 개 중에서 이미 6위라는 국력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우리 부모 세대 희생과 헌신과 노력 지도자들이 톡톡 뭉쳐서 잘 살아보자 했는 덕분인데 원래 탑도 그렇고 만들 때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무너질 때는 순식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역사의식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무너진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런 이제 위기의식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간은 확실합니다. 제가 느끼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났으면 대한민국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고 나면 먼 훗날에 저는 내 인생에서 되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소리 안 내는 것은 제가, 저 딸아는 이제 잠고 잘 살잖아요. 인기 많고 돈 많고 뭐 그냥 잘 벌고 하니까. 하지만 이러다가는 내가 대한민국 무너지고 나면 이 제자들, 내 2035 세대들이 살아갈 나라가 비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욕먹더라도 이거는 놨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한 달간 여기 올인하고 있는 거 미쳤죠. 완전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살리고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는 게 제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데 그게 청년들이 알아주면서 진정성이겠죠. 저는 원래 강의할 때도 되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못 하거든요. 네. 거짓말도 못 하고 이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욕먹더라도 하니까 청년들의 그 진정성이 저를 알아줘가지고 이런 되게 뭐랄까 이슈가 되고 전환길이가 이렇게 알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한민국이 엉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시각에서는 일단 정치 부분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정치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네. 정치 외에 사회 네.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보시나요? 그거는 국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시적인 숫자만 말한다면은 이미 이제 한 보름 돼가죠. 현대자동 우리 소나타가 있잖아요. 22만 대 팔린 만큼 이미 재산 돈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환율은 올라가고 이 숫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있는 이 시국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없잖아요. 국무총리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이거는 그러면 패싱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국력이 더 높고 중요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패싱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원래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좀 심해졌습니다. 갈라치기 많이 해가지고 표 얻기 위해서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이 그게 다 됐어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탄핵 정부에서 더 심해지고 완전히 깔아앉기 직전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럼 간단하게 먼저 네. 사회 갈등부터 얘기를 네. 해볼게요. 사회 갈등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르짖는 것은 어떤 혹자들은 비판하는 사람 천안길이가 괜히 선관위 건드리고 헌법재판소 건드리고 이래서 갈등이 더 유발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동대구 가서 이제 그걸 부르짖을 거고 다음 주에는 광주 가거든요. 저는 정치적,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을 저보고 어떤 극우라고 막 이렇게 또 야당에서는 프레임 씌우게 하던데 저는 노무현 노사모 출신이거든요. 노무현 정신이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우회전 해가지고 실용주의 정책을 펴요. 그래서 한미 FTA 체결했죠. 그리고 이라크 자위투 부대 파병해서 한미 동맹은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거기다가 노무현 정신에서 가장 본받아야 될 게 바로 동서통합이에요. 그분은 오직 국민의 통합을 강조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제가 부르짖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저는 페미도 싫어합니다. 남녀도 합치해야 되는, 서로 도와주고 존중해야 되는 사이고, 그 다음에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로 대치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빚더미를 우리 청년들한테 넘겨주려 하잖아요. 50단은 힘드니까. 저는 그거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힘들다고 해서 왜 우리 청년 세대가 빚을 떠넘기냐. 국민연금 문제가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25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저는 반대하거든요. 이유는 그 돈이 누구 건데요. 그게 결국 당장이 어렵다고 20만원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청년들한테 의식적으로는 내가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먹여주네? 그럼 다음에 더 많이 달라 그러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 노예가 돼요. 다 망하지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그걸 정책을 펴는 사람이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고 그 국가 부채는 결국은 청년들, 미래 세대들의 자기 호주머니 돈이에요.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게 그럼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합쳐져야 되고 노사 간에도 마찬가지로 거대 노조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약간 계급 이 투쟁으로 보거든요. 사용자와 즉 우리 기업가와 근로자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기업가가 없으면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망하면 누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자꾸 근로자들이 투쟁만 강조하잖아요. 회사야 의되든 말든 무조건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식도 저는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농장이 있으면 농장이 있어야 그 주인이 있어야 내가 품상을 받는 품꾼도 생길 건데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상호 이런 걸 의식해야 되지. 끊임없이 투쟁해야 이런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 이어받을 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 21세기형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민주화 세력이 지금 해야 되가 권력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돼요. 이제는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서 21세기 이제 새로운 실용주의고 한미주의 지금 방안으로 가야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통합, 세대 간의 갈등도 통합돼야 되고 남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저 통합 메시지를 계속 청년들한테 요구할 거고 기성세대들은 이제 뭐 기존에 짜놓은 이 프레임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대 노조들이 무조건 투쟁 이런 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2035세에 해서 통합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개발 독재 시대 때 그때는 일정 부분 사실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사례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론 경영자들도 좀 더 각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은 노조가 너무 사실은 거대한 집단화가 돼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죠. 그런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각성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만 덧붙인다면요. 그 우리 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세력이잖아요. 그 민주화 세력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독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거꾸로 이제 민주화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 다 돼가 이렇게 오히려 지기 전에는 개혁적인 신진 4대부다가 고려면 지금은 훈구파가 돼서 오히려 권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개선돼야 되고 두 번째 원래 노조가 언제 생기느냐면은 워낙 우리 산업화 시대 때는 근로자의 희생을 요구했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1987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노조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95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단체들이 정교조도 마찬가지로 진짜 교사들의 모임, 진짜 이제 근로자, 약자를 위한 어떤 노조였는데 그 뒤로 이 노조, 거대 노조 속에는 저는 노동자는 많이 안 보입니다.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한보다는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한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교조도 마찬가지로 일부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옛날 제가 정교조 1세대거든요. 89년도에 생겼어요. 정교조가. 그때 선생님들은 기존에 너무나 강압적인 이런 교육에 대해서 참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도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 그릴 만한 어떤 주장도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노조분들이 거울을 한번 보고 네. 어디에 내가 조금 이렇게 점이 있는지 흠결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얼굴을 잘 깨끗이 하면 좋겠어요. 더 이뻐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네네. 점에서 한번 네. 너무 이렇게 정치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네. 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전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흠결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이제 그 재판 중에 있죠. 헌법재판소에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형법상 내란죄를 덮어씌워서 대통령한테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리적으로 이제 판단하겠지만은 제가 상식적으로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역사 강사로서 어느 시대든가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내란이라 하지만은 진짜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계엄을 선포하고 했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쪽에서는 대통령이 뭐 국회를 장악해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했으니까 내란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또 내란이라 하기에는 저는 또 거기에 갸우뚱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에 기엄 선포 때 국회에 동원된 군인을 보게 되면 달라요. 5.16 군사정변 때 그 당시에 박정희가 군대 동원했는 게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에 보면 나오는 그 12.12 사태 신군부가 동원했는 군대가 2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엄하면서 국회에 투입된 군인 수가 280명입니다.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더 국회의사당이 굉장히 넓고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에요. 그런데 기껏 280명 가지고 국회를 점령한다? 그거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더욱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갖는 군인들한테. 그럼 이거는 뭐죠? 내란이 아니죠. 국헌 문란이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대통령 측의 주장에 의하면 봐라. 이거는 국회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일방적으로 하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니 대통령으로서도 이거 어쩔 수 없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서 비상기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비상기엄에 대해서도 저희들 언론에서는 전환기는 비상기엄을 지지한다 했는데 저는 비상기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절대 그는 잘못됐다고 심지어 미친 짓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비상기엄 선포 때는. 하지만 그 뒤로 상황을 보고 난 뒤 보면서 야 누가 옳은지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 지지율로 반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상기엄 선포 때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50% 넘었잖아요. 이 속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말이 일리가 있네. 그분이 평생 검사를 해왔잖아요. 법 전문가예요. 내란 이런 법 전문가가 그런 거 모르고 했겠냐. 저는 그래서 지금 돌 때는 저는 분명히 내란이 무죄가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 세 가지 어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군은 없다. 네. 두 번째 동원된 군대를 보더라도 너무 극소수다 이거는. 이건 국회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제로 2시간 만에 국회 의결을 받아서 계엄 해제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6시간 만에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상자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유해 사태 없잖아요. 이거는 계엄이라 그러니까 내란이라 하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 대통령이 그 탄핵 있다는 계속 탄핵 정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 그 도대체 대통령이 뭘 하라고 하는 거냐에 네. 대한 강한 반발심.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유주의 물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넘어서 방종의 그런 네. 시간도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간첩을 사실 간첩이라는 게 북한 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 사실은 기강이 회의가 되고 그럼요. 이러다가 시스템이 무너지겠다 뭐 이런 네네. 차원에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죠. 보시는 건가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할 만큼 네. 뭐 그분들이 전혀 황당하게 상대와 공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이라 할 때는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간첩에 관한 거. 예를 들면 뭐 뉴스에 보도된 것만 따진다면 뭐 그 이번에 민노총 안에도 그 간부가 간첩 그 적용 그 심판 받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을.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간첩죄를 개정하려다가 실패했죠. 왜냐하면 야당에서 반대했잖아요. 원래 간첩죄는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간첩을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삼성, LG, 현대의 고급 기술들이 중국으로 막 유출되잖아요. 미치죠. 저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작년인가 되게 세게 선소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꼭 전쟁만이 우리 군사 총질만 전쟁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가 그 지하 자원도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기술 제조업 강국으로 먹고 사는데 이 기술을 첨단 기술을 중국에다가 빼돌린다 또는 다른 나라에 빼돌린다 이거는 저는 그 당시에 이거는 놈들을 간첩죄 정해야 된다. 심지어 저는 매국노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기술 빼가면 우리는 거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이적 행위죠. 그래서 저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기술 빼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맞죠.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을 외국에 빼가면은 간첩죄를 정해요. 그게 상응하게 우리도 당연히 기술 빼가려면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그게 뭐야 나쁘죠? 국가를 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간첩죄를 개정하려다가 반대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미국이 그 항공모함이 그 부산이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사진 찍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민노총의 그 간부가 그 유죄 판결 받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뭐 했느냐면은 그 평택 미군 기지 사진을 찍어요. 네. 그리고 공항인가 그 찍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노조와 뭔 관련이 있죠? 그게 노동자와 뭐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저는 반국가 단체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국정원 정보라든가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국가가 딱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좀 이 반공과 관련돼서 탄압받은 측면은 있어요. 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 변했던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를 못하면 경제 대통령도 전쟁이죠. 못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자는데 그거에 네. 반대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 피해 의식이 그쪽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그런 안 돼요.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언론이 이제는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기록이 이게 나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기업과 탄핵정부에서 골고루 있는 그대로 언론이 보도해줘야 되는데 기존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도를 안 해줘요. 특정 당에 편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SNS 통해서 청년들을 알아버렸잖아요. 2030 세대들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간첩죄를 예를 들면 개정하려다가 야당 민주당에서 반대했잖아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거는 야당이 답변해야 할 차례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실 비상기업 계기로 해서 청년들이 또는 국민들이 깨달으면 왜냐하면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왜냐하면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같이 망가지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뭐 탄핵이다 해도 또는 뭐 특검이다 해도 그냥 쉬쉬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뭐 아까 말씀드린 간첩법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해서 그들에 대해서 간첩 적용해야 된다. 북한 이외에도 이재경이 하는 사람, 기술 빼가는 사람. 저는 그게 더 치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려면요 그런 거 진짜 해야 됩니다. 당연히요. 네. 실제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칩시다. 네. 그럼 국가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여당에서 하는 걸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익을 먼저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국익 관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용주의 관점. 그럼요. 그렇게 좀 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2035세대 제일 좋아합니다. 2035세대는 실용주의, 예. 합리주의, 공정과 상식 이런 걸 좋아하죠.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그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서부지법의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역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주시죠. 국민들이 있잖아요. 비상기업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8, 90%가 잘못됐다 했거든요. 지지율은 10%밖에 안 되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50% 이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마찬가지 비상이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왜 윤석열 지지로 돌았었는데요. 그 과정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뒤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고 수사하고 판결한다면 국민들이 승복을 하고 납득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꼼수와 불공정과 그리고 법치가 다 무너진 것을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걸려든 것이 바로 내란죄라면서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건 경찰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공수처에서 했죠. 거기서 국민들이 전부 다 왜 그러지? 반발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수처에서 해요. 왜 그러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안 드러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하려고 할 때 체포영장을 원래 발부하는 것은 중앙지법이에요. 서울중앙지법에다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청규 부장판사가 영장판사가 발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서부지법에 간 거야. 서부지법에서 이순영 판사가 이제 영장 발부하잖아요. 근데 그 영장 발부할 때 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에 근거해서 영장만 발부하면 되는데 법 조항을 자기가 예외 조항을 써놓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초등학생만 알아도 우리 배워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판사는 판결하거나 법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써놓잖아요. 이거는 입법권 침해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언론에서도 똑같이 괜찮다라고 편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공정성이 또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몽령이 된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뭐가? 왜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을까? 이제 수사를 했을까?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을까? 알고 보니까 공수처장 오동훈,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영장 발부했는 이순영 판사 똑같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야. 결국은 국민들에게 또 알려지죠. 우리법 연구회 도대체 뭐지?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도대체 우리법 연구회란 이 단체는 단순한 연구 학술 단체가 아니라 법원 조직을 장악하고 요직을 장악한다고 분명히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많게는 15% 전체 판사가 3,000명 정도 넘거든요. 3,000명 중에서 우리법 연구회가 많게는 15% 적게는 5%를 하거든요. 인자는 해체됐죠.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불거지니까 자기들도 쪽팔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없다 했지만 그 소속했던 사람들이 인원이 전체 한 5%에서 1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에 8명 중에서 3명이 우리법 연구회잖아요. 예? 그전엔 9명 중에 5명이 된 적도 있어요. 요직을 다 장악했잖아요.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 연구회 회장이고 지금 문형배 재판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도대체 이놈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서 끼리끼리 자기 봐주고 하는구나. 수사기관과 입법,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서로 한 통속이라서 알게 되죠. 그러면 공정한 법 집행이 안 된다는 것도 2030대 알아버렸죠. 그 다음에 더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게 체포 과정이잖아요. 그게 막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잖아요. 왜?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가는 건 처음이니까. 저 그때 어땠냐면은 그때 참 너무 참 저는 어이가 없는 걸 장면을 목도해버렸죠.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야당에서는 내란 막 현수 막 붙이고 하지만은 아직은 원래 법에서는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들은 무죄로 그 내란이지만 이쪽에는 무죄예요 아직은. 그러면 최소한 공수처에서 체포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여기서는 또 가스라이팅 시키잖아 국민들한테요. 내란죄 저질렀는데 그냥 끌어와라. 야당에서는 총 맞더라도 끌어와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가 있다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굳이 체포 말고도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방문 조사할 수도 있고 예전에 기존 전직 대통령 다 그렇게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기존에 다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체포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보여주기식 강제로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바깥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시위 중에 있었고 그리고 1차 체포 과정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경찰을 3,000명 투입해요. 3,000여 명을. 이게 뭐죠? 군사 작전도 아니고 그때 언론들이 또 진짜 이것도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몇 개 언론사 이야기 뭐 드러났죠? 그 언론사들이 뭔지 되는지 알죠? 그 군사 보호구 위에 가서 헬기로 그 장면을 촬영한대요. 아니 아무리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기자들도 그거는 군사 보안시설이에요. 법을 지켜야죠. 그러면 그 법도 어기는 기자들이 과연 제정신이냐는 거죠. 더욱이 대통령은 일국에 그 안에 비밀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그 촬영하려고 하더라도 헬기 띄워서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방공시설이 있어요. 방공포를 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유혈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사에 지나친. 그 다음에 체포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뭡니까? 경찰 투입시켜서 끌어내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전에는 뭐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2,000명 의대 정원시키는 것도 제가 반대 비판했었고, 그 다음에 그다음 김 여사님에 대해서는 그도 영부인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은 좀 비판 좀 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완전히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경찰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 그랬거든요. 대통령 끌어 잡아내래요. 저는 그때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들 중에 제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 안에는. 아니, 그때 제가 진짜 막 온몸이 제가 부들부들 떨어진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총 맞더라 잡아. 그러면 총 맞는다는 것은 교전이 벌어지는 거잖아. 경호처랑. 이거는 지도자가 절대서 안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전 세계가 이목 집중됐잖아요.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죠. 바깥에서 탄핵 찬성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반대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고, 경찰도 우리 국민이고, 경호처 직원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명도 타치할 수 없다. 내가 끌려가겠다 하고 대통령께서는 결단 내리고 끌려갑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공부해 보면은 알다시피 세란식 충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져 보면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드러나요. 우리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성격이 안 드러나요. 이 일 당해보면 성격이 드러나듯이 바로 그건데 지도자도 그때 드러나요. 보통 어떤 지도자는 나 어려우면은 자기 부하는 죽자마자 신경 안 쓰고 지만 살겠다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내가 희생할 테니 하겠다 이런 지도자인데 윤석열 대통령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바라보는 지도자상이 누군가요? 저는 그때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놈들이 잡아가라고, 총 맞더라도 잡아가라고. 이놈들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찰 다치면 지가 책임집니까, 그거를? 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희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좀 미안한 감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몰라줬다는 생각 막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결심하죠. 이 대통령이 옳은 지도자다. 결단 딱 내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막상 시위에 나오고 집회에 오진 않았죠. 그냥 영상만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나오게 된 것은 그 뒤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제가 질문에 줄일게요. 답변 드리면은, 그러니까 비상기업 선포도 내란이라 한다면은 그 수사 과정도 합법하고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공수처도 꼼수, 우리법 연구일 묵혀서 짬짬이 봐주고 하는 거, 거기서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이놈들은 공정과 상식을 다 깼다. 법을 다 깼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거기서 반발 등을 돌려버리죠. 특히 이런 것 같아요. 네. 미워도 내 형제, 좋아도 내 형제. 네. 미워도 대통령, 싫어도 좋아도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세계에 지금 워낙 이제 매스컴이 발달이 돼서 네. 다 이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해외에 드러나는데, 그러한 모습까지 좀 비춰져야 했을까에 그럼요. 대한 그럼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그렇죠.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진짜로 이런 전 세계인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봤죠. 정치인들이 물론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국회에서 카메라 비치면 소리 지르고 뭔가 좀 이렇게 이슈거리가 될 것 같으면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게 존재감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품격과 국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련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덧붙여서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네. 임명하지 않았다. 네. 민주당이 이게 뭐냐? 탄핵시키겠다. 근데 순서로 보면은 한덕수 총리를 먼저 탄핵을 시켰어요. 참. 이게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부터 시작된 꼼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공정과 상식과 이런 걸 또 이제 깨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이라면 빨리 국가가 이 위기 상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라도 빨리 심판 내려서 복귀하든지 인용하든지 아니면은 심판 기각하든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지연시켰어. 에? 그런데 지금 마은혁이라는 새로운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해달라. 왜 그러지? 또 국민들은 또 언론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하거든요. 하지만 국민을 또 알아버렸죠. 왜? 마은혁이가 누구지 도대체? 왜 저렇게 빨리 한덕수는 놔두고 이놈부터 먼저 재판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지를
그 속에서도 또 절차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냐면 최상무 대행이 안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추천하려면 원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올렸잖아요. 네. 그것 또한 또 절차가 또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수라는 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그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린 거죠. 예? 이런 2030 세대들이 보면서 분노 안 할 수 없죠. 이거는 그 망한 얘기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야. 예? 과거에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죠. 인민노련 출신의 핵심 멤버 출신이에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인물 좀 더 덧붙인다면 아까 헌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솔직히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가 속았다 하거든요. 제가 모든 국민들이 다 속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헌법에 관한 걸 결정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위헌 법률도 심판하고 위헌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권한 쟁의도 심판하고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눈치 보지 말고 결정하라고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정치 이해관계 없이 결심하고 심리하고 심판해달라고 만들어 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야?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이번에 국민이 알아버렸죠. 그 문제가 된 헌법재판관들, 흔히 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아니요. 지금도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넘어가자 그래요. 왜 헌법재판관을 뭐라 하냐 하는데 전환길이가 제안하는 게 또 그들은 음모론을 제시한다 하는데 제가 음모론인지 사실인지를 이제 알아버려요. 뭐냐?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 권한 대행하지 않습니까? 문영배. 본인이 밝혀요. 나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면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뭔 말이죠? 우리법 연구회가 원래 진보적이고 좌파 쪽인데 본인은 극좌파라는 거 밝혔습니다. 본인이. 극좌파라고 정치 성향을 대시했잖아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니까 뭐 관련이 없다라고 이재명하고 친하지 않냐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 말하기를 개인적인 친분이 심리나 심판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초단일만 들어도 그건 납득이 안 되죠. 따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강제로. 어떻게 따라가요? 이런 편향된 사람인데 거기다가 문영배가 뭔 짓을 했냐면은 과거가 다 뽀록이 나요. 예? 본인이 그 페이스북 SNS 그 있잖아요. 그 팔로우 했는 사람 보니까 김어준, 김재동, 이재명이야. 그러다가 국민들이 뭐라 하니까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계정을 아예 페이스북 삭제해버려 계정을. 그건 뭐죠? 증거인멸이야. 그 말은 뭐냐면 문영배는 물러나야죠.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실토한 거야. 떳떳하다면 놔둬야죠. 안 그래요? 재판에 영향 없다고 했잖아. 놔둬야 되는데 뭐 했죠? 계정 삭제했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이미 올바른 재판관이 아니라는 걸 실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극좌파지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 어떻게 놔두냐고.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이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은 자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예요. 다 알려진 겁니다. 오늘 전환길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예요. 그 이상희 변호사가 뭐 하느냐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 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아니, 자기 여동생은 대통령 탄핵시키려 하는데 언니가 돼가지고 나는 공정히 재판할 거야. 이런 걸 법적 용어로 이해충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회피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거 양심상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거 초등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백도로 드러난 거잖아요. 음모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한 재판관이 정정미.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될 때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니까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휴전선에 가면은 전방에서 북한 쳐들어올까 싶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북한은 지금 미사일 실험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이 국가관이 내가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국가가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심판을 할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심판한다고? 이거는 초등학생 유치원만 돼도 비웃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계선이라는 또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이분은 자기 남편 이름이 누구냐면은 정계선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또 검색하면 다 나와요. 황필규 변호사 역시 대통령 잘라라, 퇴진 이런 거에 대해서 주도했는 사람이에요.
아니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하라 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내 되는 사람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이것도 이해충돌이잖아요. 재판 회피 신청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다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여기서 저는 또 묻고 싶어요. 민주당은 이들을 추천했다면은 그들이 응답할 차례라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이런 엉망진창이고 편향된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추천했냐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도 답변해야 돼요. 왜냐면 드러났잖아요. 지금 지난 기자 음모론이에요. 저는 전 국민들이 이거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아시아투데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미 전환길이 말하기 전에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뭐를?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3일 전입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예. 여기서 했잖아요. 예. 한국 뭐더라? 저희가 그 40% 넘은 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폭제가 됐죠.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죠. 제가 그거 보니까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뭐 맞습니다. 의뢰해가지고 예, 했던 예, 그죠? 예. 그 굉장히 신뢰하는 곳이라 하더라고. 제가 다른 기자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결과 어떻게 나오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소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게 45%, 네. 신뢰하지 않는다가 47%예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거잖아요. 더욱이 헌법재판관에 관한 거면 90% 밑으로만 내려오더라도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만이 그 중대한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만큼 신뢰하는 재판관인데 우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지라고 할 건데 이미 국민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45%, 신뢰하지 않는다는 47%예요. 국민 절반 이상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못 믿겠다잖아요. 저희가 그 여론조사 의뢰할 때요. 네. 하도 이렇게 반대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네.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도 단순화했어요. 아, 그 설문조사 잘해야 되겠던데요? 예, 잘못하면 되게- 민주당에서 또요? 그렇습니다. 협박하겠다 했던다는데. 단순화했고 뭐 그 어느 곳보다도 사실은 그 단순화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 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0%에서 예. 10%에서 40% 넘는 거를 저희도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40%가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조그만 손바닥으로 넓은 하늘을 못 가리잖아요.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국민들은 똑똑하죠. 그래서 이걸 비상기금이 국민들에 의해서 계몽령으로 바뀌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들에 의해서. 아까 이제 그 주적 발언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좀 민주당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물론 국민의힘도 뭐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적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가장 그 자랑할 수 있는 보증수표가 뭡니까? 인권 아닙니까? 아, 인권. 그렇죠. 그죠? 근데 북한 남은 인권에 내부에서 대해서는 인권에 대해서 대단히 네. 많이 강조해 왔잖아요. 네. 근데 왜 북한에 대해서 인권 강조를 안 하나요? 그들이 답변해야죠. 네?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남북 그것도. 평화 분위기를 위해서만 그 명분 때문에 여태까지 얘기를 못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에서 할 얘기는 해야죠, 탈북해서 하면 일정 다시 북한 돌려보냈잖아요. 네. 예? 그게 할 짓이에요. 일정 부분 할 얘기는 해야죠. 그 당시에 저는 침묵했지만은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의 확장성이 있는 거지. 왜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십니까? 진짜 저는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침묵했지만은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북한 정치 탈북해가지고 보세요.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탈북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지금 북한군 파병한 거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있습니까? 아, 정말 그 염치가 없어. 염치가. 아 진짜. 뭐 저는 염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할 얘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야죠. 그래야 향후에 또 수권 정당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너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한쪽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닌가. 국민들이 이제 그걸 지지 확장을 위해서 달라질 그렇게 해야 겁니다. 되는데 이제는 기존에는 자, 그냥 그런데 먹고 살기 지금 또 바빴는데 이제는 보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문제 네. 이거는 이제 1심, 2심, 3심 판결이 633이잖아요. 네, 그렇죠. 6개월, 3개월, 3개월. 네. 근데 이것도 늦어져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래 배우죠. 법 앞에 평등. 그죠? 돈이 많든 적든. 그건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권력 가졌다고 해서 봐주고 돈 많다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가장 사법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죠. 우리 수많은 판사님들은 불철주야 억울한 사람 없애겠다고 올바른 판단하겠다고 판결한다고 진짜 고생하지만 일부 정치 편향된 판사들은
바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저는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무섭습니다. 말하기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왜 저 사람은 계속 재판 지연시키지? 라고에 대해서 그 답변은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해야 되는 답변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학생들 가르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얘들아,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재판 지연시킬 수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가장 최근에는 그 공직선거법 네. 위반 관련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방송 토론이라든가 이런 공직석상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정 부분 거기에 이제 약간 흠결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1심에서 그 징역 판결이 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위헌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내가 대통령 돼야 되니까 절박하죠. 급하죠. 그래서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일부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대단히 무리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저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참 눈물 날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너무 저는 제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힘든 거를 겪으면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억울해 할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가 없다 치면은 차라리 빨리 재판받아서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 판결 받으면 더 떳떳하잖아요. 그럼 대통령 후보를 나오든 무슨 후보를 나오든 간에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뭐 맨날 죄가 없다면서 본인이. 죄 없으면은 그러면은 빨리 재판해달라 그래라. 전환길 같은 경우는 지금 있잖아. 저보고 전환길이 또 내란 선동 이렇게 고발했잖아요. 수사 빨리 해달라고. 예? 왜냐하면은 죄 없는 걸 다 빨리 붙고 싶다고. 이게 상식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금 막 눈물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 선생님 그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그런 얘기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네. 뭐 지금 여기서는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가난한 소장농 집안 아들 아닙니까? 그걸 가을에 이제 수학에 타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인데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소 달구지죠. 그 당시 기온기도 없을 때인데 우리 집에 안 오고 아버지께서 딴 집에 가더라고요. 아버지 왜 우리 집에 안 가요? 하니까 그때 알고 보니까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집에 갖다 주러 가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시골에서 가난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또 주변에서 좀 관시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 마을 안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없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 늘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시골에 있어 보면 또 출세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새까만 세단 자동차 종고 타가 와서 문지 붕붕 날리면 옛날에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시골에서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성공하더라도 돈 많고 뭐 성공하더라도 나는 저런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싫더라고 그게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막 하여튼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릴 때. 그 뭐 저도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시절을 저도 공감을 좀 하는데 뭐 저도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 주제로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예. 그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노천극장에서 막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해요. 그리고 막 그 시위를 외치는데 도시민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대상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 60년대, 50년대 그 전쟁 폐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온 게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점이 이런 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물론 이 정치에 따라서 여권과 야권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서
이 잘 사는 시절로 지금 너무 낭비도 심해요.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 모두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절, 대한민국의 그 경제 이 강대국 이런 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견은 없다고 보고요. 자, 이번엔 그 선관위 관련돼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나 전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선생님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가 직접 설명하겠다. 괜히 국민을 호도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언론 오보입니다. 네. 제가 그 어느 신문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반박했거든요. 기사 내려달라 했는데 그걸 또 복사해가 다른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던데 그 선관위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있다 하니까 이야기하니 그게 이제 파장이 커졌잖아요. 그 선관위에서 전화 왔어요. 공보관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더라. 한 20분 정도 통화했어요.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찾아올라 하더라고요. 그 찾아와서 어떡하냐 하니까 이제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해야 된다. 근데 설명할 게 뭐냐 하니까 이미 보도 자료 다 나온 거예요. 재탕이죠.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메일 보내오면 내가 다음에 2탄 찍을 때 참고해서 찍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또 아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는 언론 플레이 막아줘. 재난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의 감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국정원의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니까 그들은 다 받았다면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것도 수천 번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있잖아요. 언론 플레이 하던데 저는 이미 제가 새로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불러서 많이 따졌잖아요. 뭘 따졌는데요? 왜 감사원의 감사를 제대로 안 받느냐, 국정원의 조사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계속 이렇게 그 제대로 받았으면 국회의원이 미쳤어요? 뭐하러 따져요 그거를. 안 받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 속에서 1200건이 넘는 인사라든가 부정이 나왔잖아요. 1200건이 120건도 아니고 그 정도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전환길만 제안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김어준 씨가 제안했어요. 그 실제로 영상도 만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역시 성남시장 때 선거할 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걸 답변해보라고 민주당에서는. 김어준도 제기했고 이재명도 제기했고 야당의 김두관인가? 그 의원도 제안했고 대통령도 비상기업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정원 요원을 보내도 제대로 오픈 안 한다. 이러니까 이거 서버도 그렇고 오픈 안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제기했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주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의혹이 많다면은 부정선거든 의혹이 되면 다 털고 가면 좋지 않냐. 그러면은 부정선거 없다면은 없어도 더 좋은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털고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언론에서 또 잘못 보도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영상 지금도 있습니다. 꽃보다 지난길에 보면은 400만 조회수가 넘었잖아요. 있어요 그대로. 하나도 제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 잘 들어보면 전후 과정을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것이 사전선거. 사전선거 의혹이 있다니까 또 언론에서는 뭐라 거짓 보도하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선거를 그렇게 추천했었는데 왜 사전선거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전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직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저는 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예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관위가 언제까지 이런 부정의 집단으로 오명을 쓰고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제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 언론이나 제 제자들 중에 일부 아니 선생님 투표장이나 개표장에서 그 많은 사람 참관인이 다 수개표하는 것도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수개표 안 한다고 문제 제기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가서 제자들도 우리 TV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손으로 개표하는 것도. 에? 제가 주장한 건 그게 아니에요. 대만을 제가 모델로 들거든요. 대만은 전 세계에서 IT 강국이고 반도체 수출 1등인 나라예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산화 절대 안 합니다. 초등학교를 반장 선거처럼 양쪽 야당 여당 참관인 앞에서 투표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면 이동 없이 개표를 해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발열정자 쓰거든요. 한 표, 두 표. 그래서 다 보는 데서요. 투표하면 이동 있으면은 부정의혹이 있어요. 왜? 투표한다 다 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혹마저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한 표 행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다는 그 정신에 투철하다고 저는 대만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있죠?
우리 보통 이제 당일 투표하고 난 뒤에 개표하는 과정에 사전 투표는 전산으로 뜨잖아요. TV에 보잖아요. 갑자기 후루룩 바뀌잖아요. 그 사전 투표에 관한 것도 아까 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중간에 뭐 이래 기본 투표하면 투표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실제 투표자와 득표자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산화잖아요. 전산화하면은 우리가 해킹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해킹 몇 번 당했잖아요. 이미 중앙선관위가.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음모론이 아니라 캐나다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드러났잖아요. 캐나다 정부 공식 발표예요. 그것도 언론이 좀 보도해주면 좋겠어요. 아, 중국이 우리나라 선관위에 해킹해서 선거 그 전산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전산화를 하지 말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개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데서 누가 표를 조작하겠어요? 바보예요? 제가 이야기한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은 개표하고 집계까지도 이렇게 그다음부터 컴퓨터 전산으로 막 돌려요. 그래서 숫자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또 숫자 조작이 있는지 누가 아냐고요. 의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 대만처럼 하는 이런 수개표와 수작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딱 잘라서 막 그래 어떤 또 뭐 유튜브에도 마찬가지 전환기는 우리 멍청하다, 사실에 약하다, 팩트 체크 약하다. 우리나라 이미 수개표하고 있는데 왜 전산화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느냐? 너 틀렸다고 하는데 진짜 분노가 치밀어요. 이런 또 사람들은 그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또 오염되잖아, 같이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에 대해서 이런 걸 다 밝혀낸다는 게 제가 지금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제대로 알려야죠. 전환기리 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다음에 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떨어졌으면 억울하니까 부정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선됐잖아. 당선된 사람이 한 번 더 이거를 깨고 가자는 것은 진정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 할 때 또 의혹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뭐 잘못됐죠? 윤석열 대통령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게 뭐가 나쁘죠? 야당은 왜 반대하죠? 왜 부정성만 나오면은 들뛸듯이 하고 전환기를 고발했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야당도 이재명 대표도 김어준도 제기했잖아. 그럼 그들 왜 그러면 고발 안 해요? 저는 무슨 덩어리야 그들은. 예, 부정성은 나오는데 그럼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시위에 나온 이유가 이거잖아요. 부정성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전환기를 고발했어요. 왜요? 그 부정성 그러면 선관위랑 민주당이랑 한 통속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답변해야지. 왜 내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전환기를 고발하냐고. 민주당에서.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헌법 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에서 고발하잖아요. 왜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헌재가 또 한 통속이라는 거잖아. 이걸 국민들이 낱낱이 다 알아야 돼요. 알고 난 이제 판단을 국민이 하면 되잖아요. 엉망진창이야.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아니 전환길이가 내가 무슨 특 보려고 욕먹으면서 이렇게 부정성 의혹을 제기하겠어요? 선거 한번 얼마나 투명하고 좋습니까? 다 오픈하고 나면은. 이 흔히들 내로남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선관위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명운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어떤 사람이 양식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 하나만 더 붙일까요?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선관위 문제라서. 예.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많은 소송이 있었잖아요. 많은 소송이 다 패소했어요.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5년째 투쟁하고 있거든요. 패소했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래 말하죠. 자, 고발해라. 부정선거 있으면 고소 고발해라. 하거든요.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들이 여행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 유용하는 거. 넘쳐납니다. 이미. 왜냐하면 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게 마련이죠. 그러면 이런 말 하죠. 영장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자료 오픈하겠다. 그 영장을 누가 발부하는지 아세요? 법원이죠.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대법관이에요. 같은 한 통속이고 지방선관위에도 선관위원장 다 판사들이에요. 그 판사들하고 선관위가 한 통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왜 패소하는지 아세요?
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죠. 그럼 피고소인이 되겠죠. 내가 고소하면은 피고소인이 누구죠? 중앙선관위원장이야.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구냐면 대법관을 겸직해. 그러면 대법원 가서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 된다고 누가 이걸 납득하겠어요? 이건 다 향후에 개헌이 된다면은 이제 선관위의 법원과의 독립을 진짜 시켜야 돼요. 반드시 시켜야 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나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판 가서 다 지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사람 많은데요.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선관위 있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했는데 재판 패소했는데 억울한 사람들 이야기 넘쳐납니다. 그걸 보도 안 해주잖아요. 레거시 우리 미디어에서는. 선관위가 그동안에 보면은 불법 채용 문제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흠결이 났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뭐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이런 지점에서 전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해서 우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앞으로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또 활동하시니까 네. 일부 또 비판적 시각이 있어요. 자, 시민단체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또 고발했습니다. 자, 왜 이번에는 그렇다고 제가 보세요? 또 재난기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시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단체 안에 시민이 없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부역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 제가 또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흔영을 임명하자 그랬잖아요. 그 며칠 난리였잖아요. 그 임명해야 하기 전날, 그러니까 임명하기로 했는데 그 지금 딜레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날 이런 법 전문가라면서 발표한 단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헌정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 알아야죠.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학회 소속 회원이 한 107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0여 명으로 이름으로 발표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그 마은역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최상목 대행은 마은역을 빨리 헌법재판소에 빨리 재판 임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론 조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죠. 사법 찾아보면 돼요.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학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교수 이름으로 교수가 100이면 된다니까 와 법 전문가 100이면 뭐였을까 이런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런 놈들이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지 아세요? 이 학회가 2달도 안 됐어요. 뭐죠? 찾아보니까 비상기업 선포 직후에 고무리에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비상기업이 선포되면 자 헌법재판소에 가게 될 거고 헌법재판관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 조작이나 형성을 하려고 하는 단체죠. 급조됐다는 급조됐죠.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단체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새로운 주장 안 하겠습니다. 해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을 대표하는지 이 여기에 있는 3인의 공동대표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새로운 주장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를 고발했는 단체가 시민단체가 고발했죠. 그 단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또 이런 찾아보세요.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 이름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연대. 억수로 있어 보이잖아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연대. 찾아보면 이 단체는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소 고발만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럼 저는 그 연장선에 전환기를 고발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내란 선동인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제 말고 저는 뭐 문제인데 어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무고죄로 또 하겠죠. 저도 아니 이 단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시민단체 이름만 있고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시민단체 언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유신 때 그 뒤로 전두환 때 독재할 때 그때 시민단체가 사실상 이제 뭐 국민들의 어떤 소수 의견을 들어주고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걸 많이 했어요. 시민단체 참 이름 이야기하면 괜찮은 단체 많았거든요. 그 단체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했어요. 그리고 정치화됐죠. 그 시민단체들은 이미 진정한 시민을 위한 게 없습니다. 이미 정치 세력화됐고 지금도 뭐든지 발표 시민단체에만 시민이 다 하는 줄 알고 못 맞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또 깨어야 됩니다. 시민단체 절대 믿지 말라고. 왜?
독재 때 할 때는 신뢰해 갔지만 지금은 정치화돼 가지고 뭐 거기에 뭐 어떤 시민단체들은 돈 받아 먹고 있어요. 예? 지난 정부 때 상당히 그 정부 예산이 많이 지원됐다고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그런 시민단체 이뻐요. 그 시민단체 해놓고는 지원받고 하잖아요. 비판적 예?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고 먹고 네. 국가 예산 다 까먹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에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뭐 대통령 후보가 나왔던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세금만 먹고 도둑놈만 모여있다고. 자, 지금 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에 가입하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활동하시게 됩니까?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지 며칠 만에 오늘 뭐 9만 명, 10만 명까지 됐더라 벌써요. 네, 네. 저도 그저께 가입했죠. 그거는 딴 게 아니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현재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목적은 저도 그렇고 빨리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다시 국정 정상화돼야 한다. 업무 복귀해서 직무 복귀해서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뭔가 주체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석동현 변호사라고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변호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석동현 변호사 좀 알아봤어요, 제가. 야, 이분은 인격과 그 도덕성을 다 갖춘 분이에요. 진짜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입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100% 이분을 신뢰한다 해서 제가 어떤 점에서 왜냐면 석동현은 살아온 거예요. 왜냐면 말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야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죠. 번듯하게 하면 되니까. 석동현 변호사의 삶을 제가 봤어요.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 믿는 교회 되게 있잖아요. 그 신앙심도 깊고 네. 그다음에 도덕성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또 인품이 배어 나와요. 말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한다면 내 기꺼이 믿고 하겠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데 힘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한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도 가입 많이 해주십시오. 예. 엄청 힘이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죠. 우리 주권 행사 해야죠. 뭐. 그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계엄을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또 지지율이 10%에서 50% 왔다 네네. 갔다 하는데 뭐 대통령의 진정성이 통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저 대통령 온정 차원에서 좀 손을 들어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계몽령이 된 게 국민 덕분이죠. 특히 2030이 앞서서 이끌었죠. 탄핵 반대 집회도 2030이 제일 많고 그것은 이제 이 50일간의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도 알아버렸다. 계몽이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 뒤로 진행되는 탄핵 과정에서 무조건 내란죄라고 막 있잖아요. 막 사형시킬까 이런 야당 의원도 있었어요. 아니 그게 할 말이 아니죠. 품격이 그게 뭡니까? 일구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공수처, 서부지법, 헌법재판소까지 꼼수에 꼼수 공정이 다 무너지는 봤죠. 그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건 동의할 수 없다. 두 번째 국가와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가요. 이런 속에서 그들은 오직 권력 잡는 밖에 욕심이 없다. 이들은 민주당은 오직 권력 욕심밖에 없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그 반증이고 덧붙여서 이제 전환길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 과정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아끼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을 발견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정한 다시 한 번 더 3년간 더 기회를 주자. 못한 개의해라.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정성을 발견했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구치소니까 동정심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고 맞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봤다에 대해서 국민이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떤 점에서 좀 아쉽다고 보세요? 현재 저는 그 탄핵되고 난 이 와중에서는 아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이분. 진짜 예전에 중앙지검장도 하고 우리 뭐 검찰총장 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말로 가오라 하죠. 그 가오 좀 멋있었습니다. 진짜 대통령 지도자 맞다 생각이 들어서 무게감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강사니까 야 참 제가 갖지 못한 걸 갖춰가지고 정말로 참 저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뭐 비판한 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일단은 빨리 탄핵 기각시키고 복귀시키자. 그래서 복귀시켜놓고 난 뒤에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난 뒤에는 못하면 비판하면 되잖아 그때는. 예? 저는 그게 제 지론입니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될 가능성은 0%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100% 기각되고 직무 복귀한다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될 수가 없는 이유가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심판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를 반면교사 삼으면 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안에 우파가 많았어요.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탄핵 기각될 것을. 그런데 웬걸 108명 중에 8명 전부 다 100% 탄핵 인용해버렸어요. 왜 그랬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8%, 5% 이래서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그럼 헌법재판관한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90% 이상이 탄핵을 원하는데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우파든 좌파든 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을 그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어요. 예? 곧 저는 60% 갈까요? 이번 주에 내일 이제 동대구 가지 않습니까? 대구 그다음 광주 갔다 오면 국민들에게 더 알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알고 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60% 넘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설령 자기가 약간 왼쪽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울어져 있는 재판관이 할지라도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국민들이 60% 이상이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위에 아니고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절대로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역사 강사로서 만약에 국민의 뜻이 이만큼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탄핵시킨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역자가 될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이고 헌법재판소가 근본적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반영 못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해요? 우리 국회든 행정부도 왜 존재하죠?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풍요롭게 할까 해서 삼권 분립을 하고 헌법재판관을 만들고 중앙선관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국민이에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60% 이상이 빨리 복귀시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감히 그것을 거역한다고? 그러면은 그 재판관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영상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국회 탄핵 소추단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또 충분히 들어주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변호인단 쪽에서는 좀 얘기를 좀 약간 깎이는 뭐 다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지금 권한대행이 좀 다소 일정 부분 약간 좀 치우쳐서 뭐 진행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다 보입니다. 한쪽 기울어진 정제 협반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을 따라야죠. 법에 따르면 180일 몇 개월이죠?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충분히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가장 중대한 문제 아니에요? 180일에 법이 정한 기한 내에서 충분히 정언도 듣고 충분히 참관해야 합니까? 데려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요구했는 왜 이래 재판을 빨리 급하게 진행하냐. 그 속에 또 어두운 게 들어있잖아요. 4월 달에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들은 빨리 나가기 전에 빨리 판결하고 가겠다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진행 과정도 또 꼼수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예? 자, 기울어진 재판하고 있죠. 이번 주말에 이제 뭐 대구 비롯해가지고 뭐 광주 뭐 주요 도시에서 이제 집회가 열리는데 국민께 어떤 호소를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국민들에게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인데 언론이 못하니까 보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전환길이가 이런 이야기니까 거꾸로 언론에서는 너 왜 자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듯이 이렇게 하냐. 아니 언론 너희들이 안 하니까 전환길이 오죽답답 난 학원 강사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이거 알리. 원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언론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전환기라는 문제 언론사가 자문하니까 내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진짜 악이 극에 달할 때는 돌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집회 가서도 이런 걸 알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올해가 을사년이거든요. 역사 강사로서 지금 40년까지 합치면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0년까지 한다면 이 5명은 을사년의 제2의 을사 5적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심판 인용한다면은 국민의 뜻에 반하니까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장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가능컨대 그런 명칭할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릴 거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저는 분열을 조장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앞에 대화 있었듯이 이제는 세대 간의 통합,
여야 간의 통합, 진보 보수의 통합, 좌우의 통합,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통합, 이런 걸 저는 부르짖을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평화로 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민주 고발당이잖아요. 계속 고발하고 협박하고 하잖아요. 카톡 검열하고. 저는 늘 묻고 싶어요. 우리 7,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독재 맞은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원했던 거, 내가 원했던 민주화가 이 모습이냐고 지금. 에? 국민을 겁박하고. 이런 걸 저는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 여러분, 이러고 난 뒤에 우리가 뭐 할 건데요?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복귀시켜서 뭉칩시다. 다시 한 번 더 뭉쳐서 대한민국이 이번에 그 체포 과정에서 우리 비상계엄했다고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한 눈치로 우리 대한민국 봤잖아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전 세계 보란 듯이 평화 집회를 통해서 다시 대통령 복귀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걸 딱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2030 세대들에게 야, 너 멋있다. 너희들이 이끌 우리 1987은 넥타이 부대가 이끌었거든요. 이번에 너희들 2030 세대가 끌어서 지금 이제 아까 통합 말씀하셨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이 그 우리나라 그 사회 통합, 그 사회 갈등 양상을 분석했는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네. 특히 10명 중 6명꼴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굳이 뭐 이런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또 의문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 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갈등도 기존에 프레임에 짜여져 있고 정치꾼들이 표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 했다는 것도 저는 그 굉장히 제가 정치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이 그런 놈이라고 늘 정치꾼이라 하거든요. 갈라치기해서 표 얻으려는 놈. 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존의 프레임대로 짜놓은 그런 갈등을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그걸 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까 이제 페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페미도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남녀도 같이 가야 돼요. 예? 아버지 엄마 없이 본인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남녀도 서로 갈등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호 보완 존재고 노사 간도 서로 보완하고 서로 협력 관계 아닙니까? 세대 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주고 정책 결정도 국민연금도 떠넘기지 말고 예? 그리고 그렇게 저는 만들어가고 2030 세대들은 그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존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프레임을 이제 한번 극복해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뭐 갈등을 먹고 사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 갈등도 정도껏 해야죠. 그죠? 그렇죠. 네, 내가 정권을 잡으려면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 순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도껏 공격을 해야 국민이 상처를 덜 받죠. 그죠?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지금 뭐 아니 선생님이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학원 가는 사람도 돈 벌러 갈래요. 우리 집 사람도 지금 이제 아내도 미치려 그래요. 예? 이거 괜히 뭐 하냐고 지금. 예?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거를. 말씀 나온 김에 네. 앞으로 방송 출연이나 뭐 집회 참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오니까 많은 또 있잖아 유튜브에서 또 저를 또 비방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전환길이가 이제는 돈 벌었으니까 이제 또 정치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저 그런 거 안 한다 그랬거든. 네. 능력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더라 유튜브 구독자 늘려가 돈 벌려고 한다. 유튜브 구독자 저 늘려도 관심 없어요. 왜냐면 돈은 다 그 편집자 가져가거든요.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전환길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저는 강사길로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치해가지고 돈 이만큼 못 벌어요. 1년에 60을 어떻게 벌어요? 예? 이 돈은, 이거 정치는 봉사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돈 벌러 가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유튜브 보니까 이러대요. 전환길이 이제 고발당하니까. 내란 선동죄 고발당하니까 이제는 이제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아니고 고발당이 훨씬 전부터 저희 아내랑 약속했어요. 요청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자꾸 신변 위협도 느끼고 가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딱 정해진 것만 하고 끝내라 하더라고요. 그때 정해진 게 이미 진작부터 제가 내일은 대구, 다음 주에 광주, 그다음 대전, 서울까지 거의 3일째 날이 매주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네. 그까지 하는 걸로 하고 방송 출연은 이제 4일 남았네요. 그까지만 딱 할 것 해가 정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일단 그렇게 좀 해가지고 강사에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 기간 안에 저희가 한 번만 좀 초빙을 하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해서. 이번 주에 또 대구 가서 강연하고 그 연설하고 나 목이 또 갈지 같아가지고 오늘 또 정상 덜 돌아왔잖아요. 상황을 한번 보겠고요. 네네. 자, 이번에 직접 우리 전환길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지금 전화번호 연락할 게 있습니까? 아직 들어온 거 없습니다.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그 제작진의 연락처를 한번 올려주시죠. 이 실시간으로 가니까 댓글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자, 연락처 한번 주십시오. 자, 용기 있게 한번 우리 전환기 선생님하고. 자, 연락처 떴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세요. 바로 통화를 해보시죠. 네, 한 두어 분 지금 연락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다가 전화 오면 저희가 직접 우리가 드리는 게 좋겠어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전화 오면 저희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진행 네. 자, 그러면 좀 하나 더 추가적인 질문이. 네네. 선생님께서 그 앞으로 이제 뭐 국가적 이슈거리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번 기회로 좀 평온해졌으면 좋겠는데 네. 또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목소리를 내실 생각이신가요? 현재로서는 제 계획은요. 이제 제 제자들이자 자식 세대 아닙니까?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아젠다를 제시해 드리려 하거든요. 비록 이제 언론에 안 나가고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경제는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저 남미처럼 다 퍼주고 이러면 다 가난해진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해야 된다. 그 자유시장 경제,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복지,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노동, 보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아젠다를 제시해주고 청년들에게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도산한 장호 선생님이 이제 독립운동가이자 청년들을 위해서 일평생 사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금방 물으신 대로 혹시나 정치에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저희 그 아내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애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래 정치라는 거 이번 나와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부담이 좀 되죠? 부담되죠, 당연히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안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저는 어쨌든 본연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유명해지는 좋겠어요. 게 안 그 좋아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전화기가 연락됐나요? 연결됐습니다. 예. 그래, 이걸 직접 전화도 하는 스피커폰. 거예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 고양시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애기 엄마예요. 아, 예, 주부네요. 예, 고양시 살고 있는 주부님이신데, 자, 우리 전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죠. 아, 네. 뭐, 대구 집회하는 거, 네. 부산에서 하는 것도 실시간으로 봤고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희 애들은 다 선생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분이냐 물어봤더니 거의 뭐 MZ세대죠. 네. 걔네들은 완전 상식이 있으신 선생님이다, 상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뜨는 거를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강의하신다. 이렇게 그렇죠. 이 쓴소리가 정도만. 많죠, 기존에는. 네. 때리차! 뭐 이런 거요. 아, 네네. 약간 좀 억센 표현도 네. 있고, 예. 그래서 뭐 애들한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재밌겠다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네, 역사를 강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정도로만 보고 있다가 요번에는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만 딱 정말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멀리 살아도 마음은 부산에 서울에 계속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저 보고 뭐 극우라고 막 또 프레임 씌우던데 저는 국민 상식파입니다. 좌파, 우파 이런 걸 넘어가지고 상식이 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또 가족분들도 막 이렇게 걱정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이제 애들 키우고 뭐 하니까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사 이런 데 뜨면
감사드린다고 이제 댓글 달고 그러거든요. 아, 저희 아내한테요? 네. 네,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조금만 봐달라고. 아, 네. 이제 네, 선생님. 그렇게 많은 소리를 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선생님, 네네. 예, 저희가 이제 방송이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네. 보니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네. 질문도 좋고 그냥 네. 본인의 그 의견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네. 아, 저도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 국회 사이트에 가끔씩 들어갔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그 입법이나 뭐 이런 거를 너무 좀 어이없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와중에 그렇게 그 뭐 탄핵한다고 이제 하고 뭐 계엄 떨어졌다 막 이래서 뭔가 이제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미.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이 안 받던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는 뭔가 하나, 왜냐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시기가 되게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딱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저하고 저희 남편도 한바탕 했었거든요. 이제 뭐 계엄을 반대 왜 하냐 이제 막 이러면서 계엄하면 저도 어떡해. 비상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비상기업.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국회 사이트 들어가 봤냐고. 입법을 그렇게 개판으로 다 해놨는데, 그럼 권한이 있는 거를 뭔가를 하겠지. 어떻게 안 하겠냐. 와, 사모님 수준 높다. 그죠? 국회에 가서 입법하는 거에 대해서 예. 대단한 수준 높은 민주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진짜. 완전히 뭐 개판을 다 해놓고 막 헤어하고 그 다음에 탄핵 그 다른 사람 있는 거 뭐 이거 여기도 탄핵 저기도 탄핵 뭐 그렇게 다 해버리면 다 마비시킨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좀 있으면 국어 공무원까지도 탄핵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무슨 말만 나오면 탄핵.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뭐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일반 아줌마가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은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하고는 한바탕 하고 나서 제가 접근금지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도 바쁘고 하니까 이제 신경 안 쓰요.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해야죠. 그래도 제가요 그 중간에 말씀 끊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저겁니다. 입법 감시단을 만들라 그래요. 네네. 입법 감시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화주인 사모님처럼 또 2035 세대도 마찬가지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입법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법제주의이기 때문에 법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그래 법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기면 뭐냐 불법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입법 감시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이번 비상기업 계기로 네. 정치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너무 멀지만 대구를 정말 가보고 싶다고 신랑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어제 저희 신랑이 아니 저기 윤 대통령은 저기 대통령 하기 전에 대변인을 했어도 잘 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그걸 봤나 봐요. 궁금해서.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뭐 저요? 이제 저희 신랑이. 저보고? 네, 윤 대통령님 어제 이제 그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말잘한다고요. 그럼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에서 나오는 거 보고. 네, 최고도 최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자, 아니 신경 안 쓰다가 이제 마무리 좀 또 해주시죠, 전해줄까 선생님. 이러면서 제가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사모님 네, 다른 앞으로 분들 이제 받겠습니다. 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분 더 연락을 해보죠. 감사합니다. 예. 연락을 좀 주시죠, 연락처를. 재밌네요. 직접 재밌습니까? 전화하고 예. 처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연결하겠습니다. 저 시청자들하고 직접 통화를 소통을 해야 해야.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네. 대화가 되지. 또 일방적으로 또 저희끼리만 하면 또 대중성 측면에서 좀 다소 좀 아시아 투데이 아쉬운 점도 있을 되게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런가요? 아시아 투데이, 예. 되게 큰 그 언론이라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년 됐습니다. 20년. 그래요? 네. 최고입니다. 예. 요새 어디 유튜브 나가셔서 네. 어디 방송 나가셔서 저희 방송 좀 많이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얘기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이제 또 됐네요. 예, 또 다른 분 연결됐는데요. 여보세요? 네, 예,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전환기 선생님한테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 아, 네, 고맙습니다. 2030 세대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짧게 살긴 했지만 사회에 지식인이 죽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주셨는데 내주셔서 감사하고, 뭐가 됐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념이 흔들리지 않게 저도 제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확고한 신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차분히 얘기하려 했는데 네. 막상 얘기하니까 또 전환기한테는 아무 그냥 이야기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잘나거나 이렇게 뭐 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저는 제 가르치는 학생 많아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귀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편하게 이 말씀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환기는 뭐라고요? 인기 있다고 해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 사회 지식인이 죽었다. 결국에는 지식인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또 다른 분 한 분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이 왔다 갔다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예. 일반 전화를 하게 되면 조금 약간 그 시간차가 오늘 이 방송 너무 열심히 해가 목이 좀 갔어요. 내일 어떡해요? 아유, 100만 명 모일 것 같은데 동대구역에 다음 주에 광주도 진짜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네, 네. 의미 있는 도시다. 자, 한 분 정도만 더 저희가 연락하고 이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용기 있으신 분, 뜻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도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히. 여보세요? 본인 예, 예. 소개해달래요. 예, 경남에 사는 평범한 50대입니다.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의 생각에 민주당이 너무 탄핵 남발을 해서 이 탄핵 남발하는 이러한 잘못된 국회의원들을 저지할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탄핵에 대한 조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또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망정.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상식이죠. 그죠? 상식이죠. 그 상식.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네. 그래서 우리 요 지역에서도 애국운동할 때 나가서 보탬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라든지 자유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절대 동의합니다. 국민 이제 계몽되는 거죠. 계몽령이라고 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그만 말씀 저도 동의하거든요. 탄핵 무조시키려는데 탄핵 29건 했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행정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국가 시스템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음에는 그래. 탄핵, 이번에 우리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네. 이틀 근무했는데 출근 이틀 하고 있는데 탄핵시켜버리잖아요. 말이 안 그런 건 다시 이제 복귀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죠. 저는 우리 어르신 이야기, 어르신이나 해야 되나? 저랑 연령대 비슷한데요. 선생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면 네. 이런 그 잘못된 법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 정신을 차리겠고로 책임까지 묻는 그런 일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탄핵도 정도껏 해야 된다. 네. 탄핵 남발을 해서 탄핵이 이게 관철이 안 되면 그 탄핵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데 한 분만 더 저희가 전화를 한번 받겠습니다. 한 분만 더.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한번 저희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제 보건사회연구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들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런 얘기를 꼽았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그거죠.
제일 사회 중요합니다. 취약층의 솔선수범, 맞습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강화. 세 가지 꼽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그건 지론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 강사니까 가르칠 때, 야, 너희들이 정치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은 그게 진짜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가, 어소리티가 서잖아요. 예, 자, 근데 한 분 또 연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 간에 좀 도덕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면은 네. 그래 제대로 되는 거죠.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저 경북 경산에 사는 우리 고향 사람인데요. 예, 30대 초반이고 네. 그 한길쌤 제자입니다. 현직 아이고. 공무원입니다. 아이고 반갑고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한길쌤 너무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좀 점수 좀 올랐어요? 아, 당연하죠. 아, 그렇습니까? 한국사는 뭐 한글쌤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예. 고득점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 예, 저는 뭐 이번에 일어나는 일련의 그 탄핵 사태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 언론, 뭐 입법부, 사법부, 뭐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 이런 게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한길쌤이 또 이제 같이 분노해 주시고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또 안 그래도 부산역 집회 하실 때 저도 같이 거기서 그 우비 입고 비 맞으면서 같이 비 올 때 왔었어요? 예, 갔습니다. 와, 애국자니 진짜 공무원 이런 분이 공무원 돼야 돼요. 애국심이네. 예, 같이 막 한길쌤 응원하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이제 동대구역에도 또 갈 거거든요. 네. 한길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2030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있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래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고 네. 실제로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애국심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한길쌤 고등학교도 후배기도 하거든요. 경상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멋진. 예, 한길쌤 자랑스러운 정말 후배님이네. 존경하고, 예, 제 롤모델입니다. 정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쌤.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너 고향. 자, 이제 우리 끝으로, 네. 우리 선생님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사실 여든 야든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국민과 또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 속에서 갈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냐. 지금 너무 변질됐지 않냐. 민주당 속이라 이름은 민주당이지만 지금 막 언론 탄압하고 막 그 표현의 자유 박탈 이거는 민주당답지 못한 거다. 원래 우리 민주당 초기 모습이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심으로. 그리고 지금의 빨리 이제 좀 국민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고 비판하면 맞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막 비판해주면 그냥 고발해버리고 이거는 그렇게 가면 답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성하길 바라고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도 목소리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된 이유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 너 여당 아니냐, 정부 도와서 잘하라 이런 뜻으로 많이 이제 금배지를 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그 당시에 지지율이 낮았고 국민들이 워낙 어떤 내란에 대한 어떤 이게 여론이 강했을 때는 그러지 몰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빨리 탄핵 기각되고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도와야죠. 그게 국민의 지금 소망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벌써 50%를 넘었잖아요. 곧 60% 되잖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면은 국민의힘은 사라집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통령을 이만큼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데 아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열망하고 반대로 결정하게 되면은 역시 존재가 이유가 없듯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라면 정부를 도와하고 대통령을 도와야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다 드러난 이런 부조리들 이걸 그냥 덮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가지고 개선해야만이 그 다음 선거라든가 이럴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왜냐면 국민들은 다 봤잖아요. 여기서 또다시 듣고 와서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그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서로가 뭡니까? 추운 겨울에 이거 아스팔트 바닥 나왔어. 이거 빨리 개선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까지 갖추어져 가지고 선진화된 진짜로 더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은 이번 계기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부디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그랬잖아요. 집회할 때도 탄핵 찬성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내 주권 행사하는 게 그 집회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동대구역에 가서 갈 거니까 그 역사지 현장에서 없었으면 나중에 후회돼요. 야,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 아쉽다 하지 말고 직접 오십시오. 와서 야, 그때 대한민국 지금 역사 바뀌고 이 교과서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이 일은요. 네. 이 굉장히 역사적 큰 사건이에요, 지금. 예? 초유의 사건에 초유의 대통령이 구속돼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역사 현장에서 그때 내가 있었다는 것은 평생 가져갑니다. 우리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야, 그때 내가 붉은 악마 그 어디 가서 응원했다처럼 역사지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전환길은요,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연단 올라가서 그냥 말하는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진정으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강의에 충실하시겠다. 네네, 네. 가능하면, 네. 그리고 또 현안이 생기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네. 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희 선생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제작비를 위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부민 광고입니다. 쌀쌀한 겨울 면역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지연 원장의 알부민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이 증가하고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습니다. 평소 피로하신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토TV 구독자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주문해 드시면서 겨울철 건강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토TV가 마련한 특별 초대석 국민스타 강사 전환길 선생님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